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30대 후반이고 결혼 5년 차에 이혼한 주부입니다.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 하나 있고 친정아빠 집 근처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이혼하고 나서 집 문제며 신변 정리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 시간은 가긴 가네요.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갔으니까요. 아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지 못해 미안한 것 빼고는 지금은 이혼한 거 후회 하나도 없이 잘 삽니다. 기혼자분들 누구나 그러실 테지만 결혼할 때 그 배우자의 모든 걸 다 알고 하진 않죠. 세상에 아주 악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저도 남편과 결혼 결심했을 때는 남편감으로 이만하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컸기에 결혼한 겁니다. 이혼이라는 게 어느 한 가지 문제로만 헤어진다기보다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힘들었던 가정사의 이기적인 남편의 성품,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배신까지 겹쳐지면서 저는 아이까지 있었지만 이혼했습니다. 사연 듣다 보면 이상한 시부모도 많고 못된 남편의 얄미운 시누이에 별의별 일이 참 많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못된 시부모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시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고 다행히 저는 시부모님 덕을 보고 아이와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 해본 적 없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자기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 남편은 고생 한 번 한 적 없이 유복하게 자란 사람으로 보였는데요. 실제로 결혼해보니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꽤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일부 상속받은 걸로 집도 장만했고 남편 사업도 확장했습니다. 남편은 아래로 시누이 하나 있는데 저 결혼하고 나서 3년 있다가 결혼했습니다. 시누이는 결혼하고 신랑 따라 대구로 내려가 사는 바람에 명절 빼고는 얼굴 잘 못 보고 살았고요. 저는 세상 물정을 잘 몰랐어요. 결혼하는 준비를 어째야 하는지도 잘 몰랐고요. 사실 제가 친정엄마가 안 계십니다. 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줄곧 아빠와 둘이 살았어요. 형제 자매 하나 없는 외동이라 아빠도 저 시집 보내면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시어머니가 저를 친딸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야무지고 똘똘하다면서 저 보면 기특해 하셨고요. 처음에 양가 부모님 만나는 자리에서 저희 친정아빠가 시부모님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딸을 많이 도와줬을 텐데 저는 일하느라 그러지를 못해서 딸에게 많이 미안하네요.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아이 시집 보내려 하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사돈댁에서 많이 가르쳐 주시면 결혼해서 우리 딸이 아마 잘 알 겁니다. 아빠는 제 걱정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친정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던 어머니는 뭘 모르긴요. 혜진이처럼 예쁜 딸을 우리 아들같이 많이 부족한 놈한테 보내줘서 제가 감사하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해서 잘 자리 잡고 살도록 옆에서 도와줄 겁니다. 제가 모은 돈도 별로 없었음에도 시댁에서 전세부터 얻어주셨고 예단이며 예물이며 어찌해야 하는지도 몰랐는데 친정엄마처럼 옆에서 저 도와주신 게 시어머니입니다. 물론 저 역시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마냥 편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며느리들처럼 어색함과 불편함이 당연히 있었어요. 하지만 점차 저를 허물없이 대해주시는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네요.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기보다는 남편 놈 때문에 더 힘든 결혼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결혼해서 남편과 가장 많이 싸우는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19은 전부 신혼이라 대답하실 겁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아서 남편과 신혼 초반에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자주 싸웠어요. 간혹 심하게 싸우면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고 본가에 가서 자고 오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싸움한 거 눈치채시고는 남편을 매번 혼내거나 달래서 집으로 보내곤 하셨습니다. 신혼 때 부부싸움을 너무 하니까 시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싸우는 이유는 대단치도 않았습니다. 생활 방식이 달라서 제가 잔소리를 하면 남편이 듣기 싫어했고, 그러다가 서로 비난하면서 큰 싸움이 되곤 한 거죠. 어머니가 저희 집에 자주 오지는 않으셨는데 어쩌다 반찬 주시려고 오셨을 때 저한테 넌지시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얘 아가, 우리 아들이 좀 욱하고 고집 부리는 게 있지? 그놈이 우리 집 장남에다 내가 그놈 뜻을 다 들어주면서 키웠더니 아무래도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구석이 있어. 남의 말 잘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것도 있어서 아마 너랑 많이 싸우는 것 같구나. 그래도 그런 놈이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너인데 네가 잘 다루면서 데리고 살면 아마 네 말을 듣지 않겠니? 시엄마가 부부 사이 참견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다마는 아마 그놈도 애 낳고 철들고 하면 잘할 거야. 네가 힘들어도 살살 구슬려 가면서 살아야지 별 수 있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엄마한테 꼭 말해라.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꼭 네 편 들어줄 거니까. 알았지? 네, 어머니. 그럴게요. 저도 어지간하면 안 싸우고 싶은데 요즘 사소한 것부터 너무 싸울 일이 많이 생기네요.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미안하긴. 저놈이 저번에도 너랑 다투고 나서 우리 집으로 오는 거 내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혼쭐 냈어. 애도 아니고 원. 자기 마누라랑 싸우고 본가에 오는 놈이 어딨다니. 저는 부부싸움의 다툼을 시어머니가 아신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고 죄송스러웠기에 가급적이면 남편과 싸우더라도 둘이서 해결하기를 바랬고 부모님 귀에는 들어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부부 사이에 큰 소리가 날 일이 있으면 제가 한 템포 숨을 참거나 양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때만 해도 남편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지 못했고 그저 장가 보낸 아들 걱정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아주 악한 사람이거나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하지만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왜 저한테 남편을 살살 구슬리면서 잘 살아달라고 하셨는지 점차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좋게 말하면 개인주의였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는 이기적인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해서 살면서는 결코 가족에게 좋은 스타일의 남편감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한테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 형제에게도 어쩔 때는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령 본인 스케줄에 지장이 생기거나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다 싶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칼같이 끊어내곤 했습니다. 남편의 성향이니 제가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요. 그냥 인정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 첫 아이를 낳았고요. 아직도 생각하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임신 중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시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것도 제대로 배웅을 못한 거예요. 임신했는데 장례식장 오는 거 안 좋다면서 어머니가 저를 굳고 오지 말라 하시는 통에 딱 한 번 인사만 드리고 상중에 며느리 노릇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일부 상속받은 재산으로 저희 부부는 집을 샀고요. 남편도 금전적으로 허덕이다가 사업 자금 도움받으면서 형편이 좀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리 가정적인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육아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 낳고 살만해지면 누구는 더 부부 사이가 돈독해진다는데 저는 남편하고 더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게 처음이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모 되기는 둘 다 처음인데 남편은 아이 키우는 걸 부부가 같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딱 2, 3일이라도 일찍 들어와서 아이 목욕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 아직도 손목이 시큰거리는데 애는 점점 커지고 너무 힘들단 말이야. 당신이 아빠인데 가만 보면 일주일 동안 애랑 눈 마주친 적도 없는 것 같아. 매번 애가 자고 있는 거 보고 등만 두드리라면 나도 얼마든지 하겠어. 당신이 집에 오면 애가 자고 있고 집안은 깨끗한 것만 보잖아. 평화로운 순간만 보니까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 힘들까봐 우리 엄마가 도와주시는 거잖아.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도 사업하느라 매일매일 얼마나 피 마르는 기분을 사는 줄 알아? 제발 배부른 소리 좀 하지 마. 남편은 육아를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고 심지어 집에 들어왔을 때 너저분하거나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으면 짜증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인 할 일은 했냐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자들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잘 아시잖아요? 아이까지 있으니 할 일이 배로 늘어나는데 남편이 예뻐 보일 일이 없었죠. 아이는 예뻐도 남편은 진짜 의무감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뭐를 어지르면 치우기를 하나, 과자 하나를 뜯어먹어도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을 줄을 모르고 여기저기 늘어놓기 일쑤였고요. 가사를 돕기를 하나, 육아를 하기를 하나, 매일 쉬는 날 소파에 누워서 폰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는 인간이었죠. 그렇다고 자기 몸 관리를 하지도 않아서 하루가 멀다고 거래처와 술자리니 직원 회식이니 얼마나 술을 먹는지 술배가 남산만했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아마 그때 진즉에 이혼하고 제가 집 나와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할머니들은 손주사랑 끔찍하시겠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를 예뻐해 주시던 사랑까지 손자한테 다 퍼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이 낳고 세 돌 지날 동안 바쁜 남편 때문에 거의 독박 육아를 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나마 힘든 육아를 견딜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아이도 봐주시고 반찬도 챙겨주시고 가끔 제가 시간 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는 사이가 안 좋아도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이가 세 돌 지나 어린이집 갈 무렵이 되자 저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고 직장에 막 복직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저희 집안에 또 하나의 우환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뜻하지 않게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암은 초기가 아니었고 수술은 했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 상태라 항암을 해도 완치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재앙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래도 아픈 사람에게 온 신경이 쏠리기 마련이고요. 저 역시 어머니가 아프시니 어머님 건강 회복이 우선순위가 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암이라는 게 그동안 건강검진 한번 못 해드린 며느리 잘못인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결정한 게 어머니와의 합가였습니다. 어차피 집도 가까웠고 아이 때문에 거의 저희 집에 계셨던지라 저는 불편할 것도 없었고요. 그동안 어머니 도움을 받았으니 조금이라도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같이 사는 문제 논의하려고 남편에게 말을 꺼냈더니 이 인간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저는 며느리가 합가를 싫어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데 싫다는 아들은 처음 봤습니다. 남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사는 공간은 분리가 되어 있어야지 사이가 안 멀어지는 거야.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면 당신도 힘들걸? 그냥 가까운 데서 자주 왕래하면서 살면 되잖아. 어머니 와 계셔도 나는 신경 많이 못 써. 당신이 애도 보고 어머니까지 돌보겠다는 거야? 나한테 얼마나 짜증을 내려고 그래? 수술하고 항암하시면 체력 좋아질 때까지만 우리 집에 같이 있겠다는 거야. 저러다 혼자 밤에 아프시기라도 해봐. 응급 상황 생기면 어쩔 건데? 그런 거 생각해서 결정한 거니까 당신은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같이 살면 당신도 나 도와줄 생각은 해야지.
지금처럼 자기 몸만 건사하고 살 생각하면 안 돼. 어머니와 합가하는 것부터 남편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활 영역을 누가 침범하거나 생활 루틴이 바뀌는 것 지독히도 싫어하는 사람이라 혹시 싫어할 수도 있겠다 예상은 했어요. 설마 자기 엄마 아픈데 저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서운하실까봐 남편에게 티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아마 자기 자식이니 어머니도 어느 정도 아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제 발로 왜 무덤을 파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 저처럼 시어머니의 친엄마 같은 보살핌을 받은 며느리라면 시어머니 아플 때 분명 저처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어머니와 합가하면서 저는 복직도 미루고 시어머니의 투병을 도왔고 아이 육아로도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남편이 그 전보다 더 가정에 소홀해지는 걸 느꼈는데요. 원래 귀가 시간이 늦는 사람이었지만 어쩔 때는 외박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무의미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느니 차라리 남편하고 공동 육아하면서 아이의 부모라는 인연으로만 이어져 있어 따로 편히 살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시부모와 같이 살면 부부싸움을 잘 못한다고 누가 그랬던가요? 물론 조심스러운 건 있었지만 참다 저도 폭발할 때는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당신 이번 주에 벌써 이틀이나 외박한 거 알아? 문자로 집에 못 들어간다고 보내놓기만 하면 끝인 거냐고. 당신 애 아빠라는 사람이 어쩜 자기 자식이랑 집에는 이렇게 소홀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러니까 애도 당신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당신 대체 외박하고 어디서 잔 거야? 내가 납득이 가게 설명해봐.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말했잖아. 요즘 거래처 회식도 많고 술자리 많다고. 나 지방 출장도 갈 일 많은데 그때마다 내가 일일이 당신한테 설명해야 해? 남편의 잦은 외박 때문에 부부싸움을 자주 했더니 나중에는 어머니까지 끼어드셔서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건 지훈 아빠가 잘못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남편이 술 먹고 밖에서 잔다 그러면 세상 어느 여자가 마음 편히 잠을 자겠니? 너 설마 외박하는 거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만약 그랬다가는 너는 내 손에 아주 죽을 줄 알아라. 아, 엄마! 내가 왜 엄마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해요? 지금 우리 가족이 편하게 먹고 사는 거 다 내 덕인 거 몰라요? 야, 이놈아! 너보다 더 대단한 일하는 사람도 너처럼은 안 해. 내가 같이 살아보니까 지훈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것 같구나. 응? 그럼 엄마가 이 사람이랑 둘이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네. 바쁜 사람 내줘도 잘 안 하면서 들볶이나 하고 말이야. 이러면 얼마나 남자가 질리는 줄 알아요?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은 아픈 어머니에게 못된 성질머리를 있는 대로 다 부리고는 집을 휙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다투는 일이 간혹 있었는데 어머니는 거의 제 편을 들어주셨고 남편과 어머니 사이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래도 남편 사업이 바쁜 건 사실이었으니 남편이 외박을 하고 저에게 변명해도 정말 그런 줄로만 믿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 같았던 거죠. 나중에 느낀 거지만 결혼한 남자는요, 아무리 밖에서 회식을 하건 누구를 만나건 외박할 거리가 있지 않는 한 집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남편이 술자리가 많고 외박을 자주 하는 게 결코 일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좀 둔감한 편이라 제가 먼저 눈치챈 건 아니었고요. 어머니가 먼저 눈치채고 남편에게 난리치는 걸 듣고 알았습니다. 그것도 남편 사업체에 있는 직원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게 소문이 퍼져서는 어머니 지인을 통해 전달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조금 일찍 귀가했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다투는 거 듣고 나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혼하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하다 이제는 마누라랑 자신 놔두고 딴 년한테 눈을 돌리니? 너 설마 이제까지 외박한 게 다 그년 때문인 거야? 대체 지훈 애미를 내가 어찌 보냔 말이야.
이 못난 놈아. 너 좋은 말 할 때 그년하고 깨끗하게 정리해라. 안 그럼 내가 너 자식으로 생각 안 하고 인연 끊어버릴 줄 알아. 그년 너보다 10살이 어리다며? 그 어린 년이 너를 뭐하러 좋다 그러겠냐. 다 너한테 뜯어먹을 돈이 있으니까 달라붙은 거야, 이놈아. 정신 차리고 너 그년부터 회사에서 당장 잘라라. 엄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신경 끄세요. 나도 이 집안에 마음 기댈 곳 없어요. 집사람이 한 번이라도 사근사근한 적도 없고 맨날 도끼 눈으로 싸울 생각만 하는데 저라고 집이 좋겠냐고요. 험한 말이 오가는 와중에 제가 듣고 있다는 걸 본 어머니는 순간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셨습니다. 그때 황당함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남편의 바람정황 같은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알게 된 거라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없을 때 남편에게 말해서 조용히 정리를 시키고 싶어 하셨던 듯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되면 더 냉정해지고 차분해지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 다 참는다고 해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고 따져 묻자 남편은 숨기거나 변명할 생각도 없는 듯 했습니다. 사업장에 데리고 있는 여직원을 만나고 있으며 이건 다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멀리한 나의 탓이라는 헛소리를 짓거렸지만 아직 그년과는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서 최대한 기회를 주려고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애 당장 해고해. 내 눈으로 직접 본 거 없으니까 마지막 기회 줄게. 이번 주 내로 당장 그 애 자르고 깨끗하게 정리해. 당신 설마 걔랑 관계까지 간 건 아니지? 그랬다고 해도 상관없어.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줘. 제가 기회를 주겠다 한 건 어디까지나 이혼 가정에서 자랄 제 아이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었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인데 남편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다른 데 알아볼 시간도 안 주고 사람을 자르면 어떡해. 걔 안 그래도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랑 둘이 사는 것 같던데 당장은 절대 못 내보내. 뭐? 걔랑 정리를 못하겠다 이런 거야? 좋아. 그럼 당신 핸드폰 내놔. 지금 당장 문자랑 카드 내역 전부 다 내 눈앞에서 까봐.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어. 아님 내가 내일 당장 당신 회사로 가서 그냥 머리채라도 잡을까? 개망신 당해봐야 정리할래? 당신 내 핸드폰 뒤지거나 카드 내역 조사하는 거 내가 고사하면 처벌받는 거 알지? 이 바닥에서 소문나면 내 사업 입지 흔들리는 거 한순간이야. 그럼 당신한테 뭐 이득이 있을 것 같아? 남편은 자기 사업가 만나는 여자애에게 피해가 갈까봐 저에게 도리어 고성을 지르면서 맞서더니 나중에 정리되면 연락하겠다면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 꼴이더군요. 이 난리를 다 지켜보신 어머니는 방에서 한참을 우셨고 저에게 미안하고 면목 없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지훈 엄마, 내가 이놈 교육 잘못 시켜서 이 사달을 낸 거다. 너 시집 와서 마음고생 시켜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이런 꼴 다 본 너한테 어찌 우리 아들 용서하고 살라는 말을 하겠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 같아도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놈은 못 데리고 살아. 당연히 남편 용서하고 살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얼마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긴 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 상담했습니다. 곱게 헤어져 주진 못하겠고 소송에서 골탕은 먹여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외도 증거라는 게 모아놓은 게 없다 보니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유책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하는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를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드는 일이고 흥신소 같은 데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저에게 더 불리할 수 있어서 증거 수집하는 건 그냥 다 내려놨어요.
일단 남편이 본인 외도를 인정했고 집에서 자기 발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소송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 찾아가서 그 어린애랑 남편을 쌍으로 한번 뒤집어 엎을까 하다가 그래봐야 제가 속이 시원할까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양육비 받으려면 남편 사업도 잘 돼야 하니까요. 저도 이혼 소송이든 협의 이혼이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저보다 남편 놈이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서 집에 불쑥 와서는 저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우리 이혼하자. 이거 협의 이혼 서류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당신이나 나나 같이 살긴 힘들잖아? 나 그 애랑 너무 잘 맞아. 헤어지고 싶지 않아.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혼만 해줘. 아이는 당신이 키우고 싶어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집은 당신 앞으로 해줄 거고 양육비도 줄 거니까 조용히 갈라서는 게 어때? 당신 좋을 대로 해달라는 건가 본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숙려 기간에 당신이 나한테 집 주겠다는 거 마음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생각 잘해. 당신이 이혼 소송한다고 내가 순순히 집을 안 줄 수 있는 거야. 집 준다고 할 때 받아가는 게 좋지 않겠어? 우리 엄마는 요양원에 보내든가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요양원비는 줄 테니까. 당신 진짜 미쳤구나. 나는 그렇다고 쳐도 당신 어머니한테 그럼 되겠어? 그년이랑 둘이 알콩달콩 살고 싶어서 걸리적거리는 건 다 치우겠다 뭐 그런 거니? 남편이 바람난 년이랑 같이 살겠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때는 저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한 집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저 아마 남편 머리를 다 뜯어놨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자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라니요. 저런 게 바로 폐륜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남편의 요구대로 순순히 협의 이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협의 이혼은 전 남편과 무려 3번이나 얼굴을 보고 부부 상담도 간단히 같이 받아야 하고 자녀가 있으면 동영상으로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3번이나 서로 얼굴을 봐야 하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의 경우 재산이나 양육권 문제만 협의가 되면 소송으로 가기 전 조정기간에 이미 법적인 효력을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법적인 절차를 손쉽게 밟을 수 있어요. 저는 남편이 내민 협의 이혼 서류를 눈앞에서 찢어버리고 집에서 나가라 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 얼굴 보기도 싫다며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요. 아마 남편이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버리라는 말도 들으셨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가뜩이나 암투병 하시느라 몸도 안 좋으신데 건강이 더 악화되어 저도 걱정이 많을 때였습니다. 남편 놈은 몸 아픈 자기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어린 여자애에게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 후 저는 변호사 상담 후 바로 소송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한 집에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아들이랑 이혼 소송을 한다는 게 참 꼴이 우스웠습니다. 이혼 소송도 문제였지만 그 무렵 급격하게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졌고 항암제 효과도 없어서 매일매일 어머니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애와 살림을 따로 차리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안 좋아졌다는 말을 전했는데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으니까요. 그 무렵 어머니는 몸이 힘드셨을 텐데도 어머니 집이며 재산을 정리하시는데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이혼하더라도 어머니와 같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무슨 생각이신지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좋은 날은 신변 정리를 하시느라 바쁘셨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부르시고는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훈애미야, 너 지금 지훈 아빠랑 갈라서는 거 아직 진행 중인 거지? 우리 지훈이 나중에 대학 공부까지 시키려면 드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양육비 받는 거 끝나도 돈 들일 일 많을 거다.
자, 이거 받아둬라. 어머님이 제게 받으라면서 두툼한 서류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서류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등기관리증과 예금 통장, 그리고 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왜 저 주시는 거예요? 저 어차피 지훈 아빠한테 지금 사는 아파트 받기로 했는데요. 이건 어머니 재산이잖아요. 저 이거 못 받아요, 어머니. 어이, 잔말 말고 넣어둬. 너 애랑 둘이 살려면 돈이라도 의지해야 하는 거다. 애 대학 공부에 장가도 보내려면 집 한 채 가지고 될 일이냐? 나는 어차피 그놈 자식으로 생각 안 한다. 네 시누이 몫은 따로 잘 챙겨놨어. 그러니 다른 걱정 말고 넣어둬라. 아들놈한테 줄 재산 전부 손주한테 준다 생각하고 너한테 주마. 그놈한테 줘봤자 어린년한테 갈 거 뻔하잖니? 나는 죽어도 그런 꼴은 못 본다. 그 뒤로도 실랑이를 했지만 어머니 뜻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아들을 위해 당신 아들 그냥 포기하신 거였어요. 더 이상 거절하는 건 도리가 아닐 것 같아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어머니 재산 주시는 대로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도 저는 어머니를 모실 생각이었고요. 어머니는 본인 상태가 안 좋다며 요양원을 가겠다 하셨지만 제가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과의 이혼 조정이 잘 마무리되면서 남편과 저는 갈라서게 되었고요. 재산분할이랑 면적 교섭 합의하느라 조정기일에 봤는데 이 인간이 미쳤나 싶은 게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내가 당신 앞으로 집도 해주고 양육비도 넉넉히 주는데 상간녀 소송은 취하해줘. 그것 때문에 나이도 어린애가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 그 정도 했으면 당신도 속풀이 한 거잖아. 우리 지저분하게 굴지 말자. 저한테 상간녀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집을 주는 대신 그 여자애한테 피해 안 가게 해달라면서요. 그래서 소송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는 못 해주겠다 했습니다. 위자료로 10,000원을 받더라도 남의 가정 파탄낸 죗값은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애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잘 쓰니 나이 많은 것도 유부남인 것도 크게 상관없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소송에서 본인 잘못을 좀 알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즈음 어머니는 몇 개월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집에서 약으로 조절하는 게 한계가 느껴졌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입원하러 가실 때도 몇 걸음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3일째 의사가 어머니 상태가 아무래도 많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고 며칠 후에는 고비라는 말을 듣고서 남편에게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자기 엄마 임종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아무리 아들로 생각 안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이 왜 안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 아들이라는 그놈은 제 엄마가 위독하다는 연락에도 반나절이 지나 어머니가 의식이 없을 때 도착해서는 의식 없는 엄마 보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냥 요양원에 모시라고 했지. 우리 엄마는 며느리한테 병시중 받고 싶었겠어? 그럼 내가 연락했을 때 빨리 오지 않고 뭐 한 거야? 그동안 어머니 아프실 때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 없으면서 나를 왜 나쁜 년으로 만드는 건데? 더 큰 소리가 오고 갈 뻔했지만 어머니 병상에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만뒀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남편 얼굴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미운 아들이지만 유언 한마디 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저는 이미 이혼한 사람이라 전 남편 곁에 있을 이유가 없었고요. 쉰후이 도착해 간단한 인사만 하고 난 후 빈소 차려지는 거 보고 어머니 짐 정리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뒷정리를 하느라 정신없이 보냈어요. 살던 집을 전세로 돌렸기에 이사 날짜도 다가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머니 장례 지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 놈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저는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하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다짜고짜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뭔가 다급해 보였고 저는 내심 예상은 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때문에 이러는구나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 위독하다는 연락에도 늦게 오던 놈이 불이 나게 와서는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저는 그래도 장례 잘 치렀느냐 인사치레라도 하려 했는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인간이 하는 말이 야! 지훈 엄마! 너 우리 엄마 재산 전부 네가 빼돌렸냐? 당장 내놔. 내가 다 듣고 왔어. 집이랑 보험금이랑 목돈 3억까지 다 너한테 간 거 다 알아. 그게 왜 너한테 있냐? 너는 나랑 이혼한 사람인데 그게 말이 돼? 이혼 전에 어머니가 이미 나한테 다 증여하셨어. 세금 문제까지 다 정리하신 거 당신 어머니야. 다 끝난 이야기니까 돌아가. 당신이 그 돈 없다고 굶어 죽어? 당신 돈 많은 거로 여자 꼬신 거잖아. 우리 엄마가 아들인 나한테 돈을 한 푼도 안 남긴 게 말이 돼? 내 동생한테도 물려주신 게 있는데 오빠인 나한테 땡전 한 푼 없다고? 이건 당신이 분명 중간에서 가로챈 게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 기가 막혀서 정말. 정 그렇게 못 믿겠으면 유언장이나 증여했던 서류 전부 보여줄 테니까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봐. 돈 안 내놓으면 나 오늘 너네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놈은 어머니 재산이 저에게 왔다는 것에 눈이 뒤집혔는지 와서 한바탕 지랄을 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드러누워 버리더라고요. 전 남편은 아마 어머니 장례 후 재산 정리를 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이미 깨끗하게 정리한 거 확인하고 나서 저한테 놀라 달려온 거고요. 저더러 자기 엄마 재산을 가로챘다며 도둑년 취급을 하길래 어머니가 자의로 제게 재산을 주셨다는 거 변호사 통해서 다 확인시켜줬습니다. 당신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끌어내기 전에 당장 나가. 지금 험한 꼴 보고 싶은 거야? 내 말이 맞았다는 거 확인한 후에도 그 인간은 못 믿겠다는 듯 한참을 전화통을 붙든 채 집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하려는데 그 인간이 어찌나 분했는지 닭똥 같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이러는 겁니다. 그럼 어머니가 남겨준 현금 재산만이라도 나한테 넘겨. 당신 애랑 둘이 살면서 집 있고 빚도 없잖아. 어머니가 당신 줬지만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나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사업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것만 부탁하자. 그럼 더 이상 안 찾아올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미 끝난 얘기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 인간이 한참을 징징거리며 제 바지가랑이까지 붙잡고 사정하니까 불쌍하기는커녕 통쾌하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하긴 재산이 얼만데 그 돈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후 저는 친정아빠 집 근처로 무사히 이사했습니다. 중간에 몇 번 전 남편이 전화로 괴롭히고 만나자고 했을 때 접근 금지 신청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더니 겁을 먹은 것 같긴 하더군요. 나중에 들은 거지만 시누이가 그 인간 설득해서 재산 포기시켰다고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긴 했습니다. 애들 아빠라서 어쩔 수 없이 가끔 소식을 듣긴 하는데요. 그 인간 요즘 저한테 양육비도 제대로 안 붙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작되면서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망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릅니다. 몇 개월 더 두고 보고 양육비 안 들어오면 강제 집행할 생각이에요. 상간녀 소송은 무려 2년이나 질질 끌고 나서 제가 코딱지만한 위자료 받는 걸로 결론 났고요. 그래도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랑 이혼하면서 받은 집이 있으니까 지금 사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돈에라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거 느낍니다. 나중에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까지 열심히 불려봐야죠. 남편이랑 이혼 소송할 때 주변에서 반응이 딱 두 가지였어요. 한쪽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 네가 애 데리고 물러나면
그 연놈들 둘이 100% 깨볶으면서 살 텐데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로 쓰고 절대 이혼해주지 말고 버티라는 거였고, 한쪽은 불륜은 이미 너의 영혼에 상처를 남겨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너와 아이의 행복만 생각해서 이혼하라였습니다. 결론은 제 선택이었지만 저는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이 그 어린 여자와 깨를 벗고 산데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이혼한 후 삶이 더 좋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린이한테 밀려서 서럽지 않냐는 식으로 위로인 듯 아닌 듯 하는 말들을 하기도 했는데,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잖아요. 한 번도 바람 피우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피우는 놈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두 사람이 불행하기를 바라진 않지만 이렇게 시작된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끝맺음을 맺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요. 아이는 원래도 아빠한테 애정이 별로 없었어요. 무섭게 야단치는 아빠 없으니 더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애한테 밀려서 이혼당한 거라고들 생각하고 연민이나 동정의 찬 눈으로 저를 생각하신다면 저 진짜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 두둑하게 챙겨서 이혼했고요. 앞으로 아이랑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제 파란만장했던 이혼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나쁜 시모와 못된 남편도 많겠지만 저같이 좋은 시모 덕에 이혼 후 아이와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긴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